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 철회를 결정하면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전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에 사드 배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금요일 저녁에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지난 4월 토론회 때도 이제 6차 핵실험이 있게 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후보 시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CBM 발사된 다음에 사실 사드 배치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 그 발사 북한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한 건데. 네. 지금 이제 의외로 이제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아주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취해 왔다라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영향 평가도 했고 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설득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 6차 핵실험까지 하고 그리고 ICBM 그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는 단계에서 사드 배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드 배치는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적 효용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수도권 네. 방어하지 못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50m에서 150km 사이의 고고도 미사일 종몰 단계에서 요격하는 건데 그 저고도로 날아오는 건 못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건 더 이제 보완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사실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거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로서. 왜냐하면 핵우산이라든지 안보에 있어가지고 핵 위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워낙 커요. 따라서 미국의 어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데 단지 그 이제 7일날 사드 배치했는데 이제 주민들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 마지막까지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러한 노력을 더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비판이 사실 핵심인 것이고 이미 사드는 기정사실이 됐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요. 60% 이상 됐는데 진보 진영과 이제 정의당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진보 진영의 좀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애초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물론 지지층을 향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안보적인 철학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이미 기성사실화돼서 배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앞으로 일반 환경평가가 있겠지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입장 발표를 서면으로 한 것은 저는 약간의 문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까지 좋아했는데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정의당이나 일부 어떤 진보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보 계층은 생명과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결국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힘이 된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분들까지 다 끌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어차피 지금 북한의 핵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 지금 안보적인 국면이 상당히 위협해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어떤 현실적이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훨씬 중요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지층을 어떻게 앞으로 설득할 것인가? 저는 설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국민을 지키는 안보가 우선인지 아니면 지지층을 설득할 것 우선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이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이 상당히 수그러지고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직접 나와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상황, 그것에 대해서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직접 소통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럴까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이 진보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답변이라고 보여져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후보 때부터. 물론 차기 정부가 이제 재검토할 일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뭐 사드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미 논란의 거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정사실화가 되고 이미 또 배치했고 뭐 네. 임시 배치라고 정부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진보 진영의 여기에 대한 반발 여론 그리고 이제 성주 군민들 이제 설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주 군민들로서는 어떠한 설득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최근에도 이제 정부가 토론을 제안했는데 토론이 또 거부되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절차적으로 정부는 정당성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해 당사자인 성주 군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진솔하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미국의 요구나 미국의 압박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꾸 이제 핵 실험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완벽하게 미국의 요구다라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 불가피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시 국민들 지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그 국민들, 이해 당사, 현지 주민들에게 보다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성립됐다고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촛불혁명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진보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드 반대에 진보 세력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것이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측근 의원이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큰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사드 갈등 이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면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도 국회 보이콧까지 하고 지금 극한적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핵심적인 진보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면 국정의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대규모 장외투쟁 이후에 원내투쟁을 병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뭐 국회가 정상화 되는 셈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장애투쟁할 명분이 없습니다. 방송 장악에 대해서 이제 항의한다는 의미로 장애투쟁에 들어갔던 건데 국회를 보이콧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기국회는 다른 임시국회도 물론 이겠습니다만 예산국회이고 이 정기국회 때 지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여야가 서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자리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등원을 거부한다. 이 스스로가 너무 이 명분 없이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 장악이라는 것도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도 국회 내에서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생각이 다른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무조건 나가서 장애투쟁한다라는 게 명분에 맞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안보 정당임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안보 위기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대규모 집회하고 그런 다음에 원내 들어가서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번 장애투쟁은 모르겠습니다. 야당을 하면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단결을 도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원내 들어가서 어떤 투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집권 여당이 아주 권위주의적이거나 아주 독재적인 그런 아주 압도적인 다수당일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야당이 수단이 없을 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 공학적인 의석 분포로 봐도 장외투쟁 명분이 약했던 것이고 또 지금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위기란 측면에서 정기국회를 거부하는 것 자체도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그 명분 없는 행동이었다. 바로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내 투쟁 병행하겠다는 이제 명분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당으로서는 한국당으로서는 사실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를 보면 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기국회에 전격적으로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뻔하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그래도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이것을 감수하면서 국민들한테 한국당이 명실상부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이다.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다고 봅니다. 뭐 한국 정치의 과거에 거리의 정치라는 그런 표현도 상당히 하지만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반독재 투쟁할 때 거리의 정치였는데 야당이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야당이 힘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도 사실은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소수 정권이 협치를 하지 않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이제 한국당의 지금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인사 문제. 물론 뭐 장관의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지명철회가 없었습니다. 자진 사퇴는 몇 건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후보를 지명 철회한다는 그런 모습은 야당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의견을 내가 듣고 이것을 국정의 철학에 반영했다. 이런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본인한테 자진 사퇴하라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송 장악 문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박근혜 정권 했을 때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한테 민주당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뭐 당에서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0대 과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1야당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결국은 입법으로 말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에 등원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 장외투쟁 기간 동안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야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여야 5자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자꾸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자꾸 들러리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게 왜 들러리입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의 의석이 107석이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 20석, 국민의당 40석 이러니까 다른 야당들에 비해서 사실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그 회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러리 안 쓰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제1야당이 이렇게 접근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이제 단 둘이서 뭐 이제 영수회담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소통하고 대화하자는데 응하지 않으면 일단 명분이 없잖아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제1야당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국민에게 다가갈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소재를 스스로 난 차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투쟁하죠. 일단 뭐 이제 이제 들어오기로 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원내투쟁하고 자꾸 이제 보이콧한다고 얘기했고 또 지난 7월 달에도 만나지 않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뭘 풀어나가겠다는 건지 대통령 그리고 다른 정당 대표들과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협치나 소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당 집권당에게 자꾸 협치 안 한다. 집권 세력에게 협치가 부재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야당의 계산대로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대통령을 안 만나고 따로 만나겠다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소통하고 협치하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뭐 그 회동에 나가지 않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국민들에게 그 얘기할 명분이 약하다. 저는 그래서 야당이 여러 가지 뭐 우리 장 교수님 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잖아요. 인사 문제도 지금 몇 가지 지적받을 것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어느 정권도 그렇고 모든 사안이 100% 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비판받을 점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완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딱 메모해가지고 문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거는 비록 촛불혁명으로 민심을 지금도 얻고 있지만 80% 가까운 또 7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당신이 우리 야당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그러지 않고 자꾸 둘러짓는다.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 과연 국민들이 제1야당을 중도 유권자들이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선명하게 가는 게 무엇이 선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선명한 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의당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적할 건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는 게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 회동을 거부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지 그렇다면 또 청와대에서는 홍 대표가 계속해서 불참 입장을 밝힌다면 또 홍 대표를 빼고 이 회담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지 않았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독선적인 뭐 여러 가지 독선적인 것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은 급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급한 쪽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급할 텐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려면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선진화법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야3당이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민주당이 한번 해봐라.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뭐 국민들한테 돌을 맞든지 하더라도 그냥 가겠다. 다만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치의 모습을 보일 때 국정에 협조하겠다. 이런 전 홍준표 대표의 취지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여야당이 주기적으로 청와대에서 만나서 국정을 현안을 논의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화해서 결국은 이 입법화된 것을 국민들이 향유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선진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영수가 수시로 만나서 국정에 협의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한 안정감을 줄 가능성도 크고 특히 최근에 안보 국면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당과 제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삐걱거리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홍준표 대표라든가 제1야당한테 다각도로 손을 뻗쳐서 서로 설득하면서 앞으로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협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자. 이런 것으로 해서 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한다면 청와대에서 여야 홍준표 대표도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게 사드 문제가 어쨌든 안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기정사실화 시켰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 했잖아요 지금. 해서 그야말로 지지층인 진보층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무슨 근거로 이 안보나 이런 것들에서 여당을 비판하지 잘 그 논리적으로 잘 해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 다 했고 단지 전술핵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건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그야말로 얼마인지 뭐 영수회담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전술핵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 여당이 무슨 안보에 대해서 완전히 그 과거 운동권식의 이른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사드 배치도 했고 전술핵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전술핵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도 별로 지금 집권 세력과 집권 여당과 제1야당과 별로 차이도 별로 없어요. 들러리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야당이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드 배치했더라고 그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걸 스스로 박차는지 저는 그 정치적 계산이 이해가 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뭐 그런 입장을 밝혔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데 결국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말해서 5대 불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답이 없는데 우리가 가서 들러리는 어떻게 쓰겠냐, 이런 지금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뭐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홍준표 야당 제1야당 대표한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인사조치하겠다 또는 어떤 명시적이라든가 암묵적인 그런 의사결정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 내일로 예정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많은 상황인데 일단 한국당이 장내로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인사청문회도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비판적인 관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도 뭐 청와대에서 뭐 다시 이제 자진 사퇴 내지는 철회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잠깐 보도 나왔다 다시 이제 청문회까지 가고 있는데 내일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으로서야 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의 수위를 뭐 굉장히 조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그 이승만 독재, 그 박정희 유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밖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흠결 같은 것들도 물론 이제 청문회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그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했었잖아요. 본인이 역사에 무지했고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그 포항공대 교수가 그 이영훈 교수 초청한 거에 대한 다른 얘기를 또 내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박성진 후보자가 굉장히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그 이른바 역사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과학기술부 또는 뭐 중소벤처기업부니까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어떠한 과거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단순하게 중소기업부, 중기부의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냐에 대한 검증,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 아마 그것이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 정의당에서도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명 철회라든가 자진 사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저는 임명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박성진 후보자가 이념적인 통합, 여야 보수와 진보의 통합적인 아이콘으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기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진보 정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세력이 상당히 지금 이반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념적인 논쟁까지 상당히 문재인 정권한테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리스크를 대통령께서 감수를 하겠나. 그런데 상당히 저는 시간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여당과 대통령께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자진사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 후에 있을 정의당, 진보계층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내부적인 어떤 분란의 소지를 남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을 대통령이 안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뭐 관전 어떤 결과를 보면 좀 유의미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첫 현장 행보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SOC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호남 홀대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네네. 말씀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좀 한다면 정권이 어떻게 100%다 지지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떠한 국민들의
90% 이상 지지를 받는 정권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취임한 지 4개월 됐습니다. 넉 달 됐어요. 5월 9일 날 취임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박순희 후보자의 경우도 그랬고 지난 일입니다만 이유정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도 네. 그랬고 말이죠. 또 황우석 사태와 상당히 관련이 있던 박기영 교수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지나간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이 자꾸 국민들의 지지층에게도 자꾸 인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최근에 아주 작지만 지지율의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를 아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문재인 정부라서 아니라 우리가 야당도 잘 돼야 되고 집권 세력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폐청산과 격차 해소가 이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고 저는 그 가치의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민들 지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인사 문제 있어가지고 굳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0% 순도가 없으니까 이런 국민들이 여론의 비판이 있으면 그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향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지의 추동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의당도 이해가 안 가요. 자꾸 호남 홀대론이나 이런 과거의 쾌캐묵은 정치 문법 가지고 상대방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건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호남 홀대론의 근거는 사회 간접자본 SOC를 호남에 깎았다라는 건데 이번에 예산 보면요. 대체로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많이 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들이 사회 간접자본, 이른바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번 정부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복지라든지 다른 쪽에 예산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건데 이걸 자꾸 호남 홀대로 인한 프레임으로 씌우는 거는 그건 국민의당도 그건 전 썩 그렇게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두고 호남의 주요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방선거 두고 일대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새천년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바꿔서 중도통합민주신당 여러 가지 당명을 바꿔서 결국은 3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꼬마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핵심 세력은 호남 세력입니다. 호남의 어떤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자 이런 저는 어떤 큰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홀대론으로부터 하면 호남을 지킬 당은 국민의당이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일정 부분 호남 유권자들한테 먹힐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파상 공세를 하는 것, 특히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어떤 화두를 지금 던졌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